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하창수입니다. 어젯밤 10시 반,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반 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0.05%,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2%로 동결을 했고요. 기대를 모았던 자산 매입은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월 600억 유로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총 규모가 기대치를 웃돈 만큼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경기 민감주인 산업재주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산업재 주가가 반응을 보였는데 4분기 실적 개선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 하락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운송주,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건자재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재주가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탑픽 업종은 무엇일지 심층적인 진단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자, 기다리던 드디어 22통화정책회의 내용이 이제 나왔죠.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는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W 프리스티지 센터의 박세진 PB 나오셨고요. 와우넷 최윤지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은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승원 대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그 시장에서 슈퍼마리오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이 마리오 드라기가 버섯을 먹었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넘는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의 예상 내용은 뭐였냐면은 약 한 5천억에서 7천억 유로 사이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1조 1,400억 유로, 월간 600억 유로씩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것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TLTRO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고정금리에 대한 쪽을 0.15%에서 0.05%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그리고 유로화는 하락하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유가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글쎄요, 위스퍼 넘버인 1조까지를 봤기 때문일까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환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약보합으로, 그리고 독일 시장도 약보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 내일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 증시는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네. 0.3% 정도 현재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되겠죠. 한 분, 두 분의 의견 말고 좀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좀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게끔 또 오늘 전화 연결 한 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대투증권의 김두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2통화정책 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방금 전에 1월달 22통화정책회의가 발표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문난 잔치는 원래 먹을 게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었다라는 좀 판단입니다. 1월 22통화정책회의에서는 국채 매입을 좀 단행하면서 전면적인 그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자면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 하나로는 약 75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로써 한 2016년 9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총 한 1조 800억 유로 상당인데요. 지난주까지 ECB 자산이 한 2조 한 1,69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으로 드라기 총재가 언급했던 ECB 자산 범주가 한 3조 유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일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이고 드라기 총재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미국 증시는 시작과 함께 좀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 남유럽 부실 국가인 스페인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좀 호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달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0.2%, 즉 실질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조치가 과연 디플레이션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현재 그 유로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디플레이의 압력은 그 자체적인 수요 부진에 있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제 주체들의 그 심리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국채 매입으로 풀린 돈이 그 민간 부분에서 그 자산을 사거나 주식과 같이 또한 기업과 민간 대출 등에 좀 사용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유로존 내 그 더딘 디레버리징, 즉 부채 감축 속도를 좀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시기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 국제 유가 급락으로 그 역내 소비자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았었던 만큼 올해 한 2, 4분기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국제 유가 반등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 유로존 내 소비자 물가는 좀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로존 쪽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또 중국도 오늘 이제 통화량을 공급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이에 따라서 한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영향은 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미국이 유동성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유럽도 그렇지만 일본과 함께 돈을 푸는 반대 현상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선진 중앙은행들의 그 서로 다른 행보는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야기할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어쨌든 시기를 갖고 신흥국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견고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증시 또한 우리 경제에는 그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빌미가 좀 제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러시아와 같은 그 신흥국 불안감이 그 언제든 그 부각될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온 자금이 급격하게 또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할 소지가 있다. 즉 글쎄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지는 한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좀 제한적이겠지만 최근에 그 외국인 자금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한국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제가 잠깐 더 여쭙는다면 지금 현재 한국으로의 자산 유입과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 멕시코 페소나 브라질 헤와라가 지금 이제 좀 급등 중에 있는데 원화 가치도 좀 당분간 원달러 대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22의 통화정책 완화가 일단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저희가 보는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는 신흥국 불안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염두할 필요성이 있어서 글쎄요, 원달러 환율 단기적으로는 강세 압력이 좀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2, 4분기까지는 좀 약세 방향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하지만 22 20의 그 양적 완화가 발표한 이후에 엔화 환율이 다시 강하게 좀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내일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상세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김두원 연구원의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기관에 계신 분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와주신 두 분의 패널하고도 또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분위기 본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 쪽에도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 사실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소문난잔치 먹을 게 있더라. 소문난잔치 먹을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집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시면 사실 이 서프라이즈 거의 시장 예상치보다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이미 형성이 돼 있었고 그거에 따른 베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뭐 감을 느낀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니 뭐 산업재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씩 그런 움직임들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뭐 전문가들 그 서베이 따지면은 한 93% 가량이 이번에 양적 완화를 사실 기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번 부분이 사실 수치적인 부분에서의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확인할 부분에 대한 숙제를 또 남겨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이제 첫 단추는 사실 잘 꿰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유가라든지 그렉시트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확인한 후에 점진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좀 되풀이가 된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ECB의 경기 부양책은 그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입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번 2011년 때도 12월 기준금리 인하와 1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결정이 났을 때 3개월 동안 무려 외국인의 수급이 6조 2천억 원어치 유지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LTRO 공급에 의해서 ECB 자산 총계가 증가했었던 2012년에도 네. 유럽계 자금이 무려 9조 4천억 원이었고요. 게다가 2013년 9월과 10월 달 같은 경우도 ECB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이 선반영이 되면서 5조 8천억 원치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ECB 경기 부양 기간 동안에 국내 주식을 평균 약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게다가 이번에 그 정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은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의 미니 랠리는 좀 가능할 것이다. 근데 지금 기간 자체가 내년 9월까지니까 그 9월까지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나 아니면 뭐 짧게라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박서진 PB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그렇게 세게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내 시장으로. 국내 시장으로. 네. 예. 예, 뭐 어느 정도 그 좀 네. 막혀있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아까 저희 그 최윤주 파트너님께서 네. 말씀해주셨던 그 과거에 있었던 역세 반복에 그 정도 수치까지 저희가 이번에도 큰 좀 수혜를 입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규모 면에서 본다면 이전에 LTRO나 또 유로존에서 돈을 푼 규모 대비해서는 이번에 규모가 네네. 작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밸런스 옛날 그 최고조 수준까지 다시 올려놓은 수준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정불안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그 국채 이자율이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들 쪽이요? 예, 남유럽 국가들이 그 국채 매입에 대한 사실은 실효성 자체가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화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사실 가장 크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사실 유가의 방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럽의 유동성 정책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유로존 경기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예상할 수 있는 단초 자체가 그 유가의 그 수요 부분에서 끌고 가는 반등이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크게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는 움직임이 좀 아닌가. 지금은 오늘 아침 유럽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만 해도는 유가가 괜찮았단 말이죠. 네네. 2% 이상 정도는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급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환율에 의한 그 유가 약세가 아닐까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유가가 좀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환율적인 뭐 그 FX적인 측면 말고 네. 경기에 대한 쪽이 그럼 3분기 넘어서 좋아진다라는 측면이라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가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견에 그쪽에 오히려 좀 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3월 네. 이후에 그 국채 매입이 실제로 진행된 이후에 유로 경기의 방향성 자체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매수세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 아닌가. 최은지 파트너님은 그러면은 당장 그러니까 그 3월 이후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뭐 당장이라도 외국인 매수가 일단은 노리고서 양적 완화에 대한 매입이 시작되는 3월을 노리고서 미리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에 의견을 저는 두고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 측면으로 보고 네.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아닌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잘 오르다가. 네. 그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그 실제로 외국인들의 코스피, 자금. 예, 네, 외국인들 외국인들 매수가.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정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즉 그 말은 ECB의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유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들의 낙폭 과대주에 대한 수급이 좀 생겨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이렇게 정책 발표가 되고 나서 내일에 뭐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유럽백계 자금이 2013년의 경우에는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조 2천억 원, 6조 5천억 원의 순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기관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유럽계 자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고 게다가 그 다음번에 하나로는 우리가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이 제가 왜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고 했었냐면 아무래도 25일 날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 총선이죠. 그리스 총선에서 또 한 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어떠한 파격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피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하락 추세를 살짝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22 통화정책회의와 관련해서 전망을 했었는데요. 어제 박용호 대표의 그 예상이 거의 뭐 들어맞았죠. 그래서 오늘 증시 자체는 큰 변동성이 없지만 이 부분이 이제 산업재 섹터 쪽으로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과 더불어서 결국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내용이 아주 뭐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우리 스태프들이 전화 연결을 이제 늦은 밤이지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되면 다시 한번 또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쪽에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제 저희 시간에서 다뤘다시피 산업재 쪽, 그러니까 정유, 화학, 조선, 기계, 건설업 쪽 등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과연 이번 유로존 쪽의 정책 발표 이후에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 또 준비한 자료가 있죠? 지금 뭐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일 연속 외국인은 이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금액은 이제 크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 매도에 대한 쪽 오늘 보게 되면 연기금에서 매도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종목별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누적 상위 순매수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일간 최근 매수 들어온 3일간에서 이제 산업재 섹터로 볼 수 있는 거는 LG화학과 포스코에 좀 불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컬을 매수 상위권에 놓고 있습니다. 타이거 200을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얘기는 그냥 인덱스 플레이를 좀 하겠다라는 측면에 대한 쪽이 외국인들 시각은 좀 강하구나라는 걸 읽을 수가 있었고 반면에 투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외로 매수 상위권 12종목에는 매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신이 일부 매수를 좀 집중시킨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상위권에는 상당히 좀 적은 모습인데 역시 상위권에는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 세 종목에 대한 쪽으로 오늘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매수에 들어와 있는 상위권 종목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과연 내일부터 외국인들 이 투신들 지금 이 산업재 섹터에 대한 베팅에 대한 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적은 매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정말 뭐 김무신 대표가 예전에부터 얘기하던 뭐 마른 장작론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른 장작에 이제 분류를 지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지 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본다면 이제 저도 그 보니까 수급동향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산업재 종목군 쪽으로다가 매수입은 투신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금융투자사 쪽.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성 물량이 상당히 제가 볼 땐 많이 유입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랍 데스크라고 많이 하거나 아니면 상품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그 공매도나 또 이 쇼커버성 움직임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 트레이딩을 자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금융투자 일단 쪽은. 어쨌든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미리 감지하고 네. 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제 오늘의 그 산업재 섹터의 움직임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 전망과 액션을 일치시키는 베팅이 진행됐다라는 부분에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 쫓아가야 되냐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부분, 대림산업 실적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발목이 또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산업재, 소재단이 이런 부분으로 반등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오늘 이슈로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투자로 쫓아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좀 안 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산업이 4분기가 영업 손실이 2,227억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죠. 네. 예.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오일은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네. 50% 가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벌써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박세진 PB가 예전에도 네.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아람코에서 그렇죠. 개런티를 하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또 때문에 좀 SK 그거는 이노베이션 같은 예. 경우도 주가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가를 봐야 된다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PBR 0.5배 단 언더라고 놓고 본다라면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반등인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유로존 이슈를 통해서 이제 산업재의 완벽한 이제 바닥에서의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할 거리가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근데 거고요. 실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증시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거의 실적이 안 좋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네네.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도 소재 쪽 종목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고 그 당시에도 실적은 좋지 않은데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다면은 그래서 과연 이제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가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예. 연결될 수 저도 있을 이제 것이냐. 박사진 PB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도 돈을 쐈죠. 그때는 이제 중국이 4조 위안이라는 돈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물 경기가 같이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재단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IMF에서도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증가하는 곳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섹터들은 전부 다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소재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외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최은지 파트너가 얘기해 준 대로 뭐 잠깐 미니 랠리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뭐 길게는 한 1개월 정도, 짧게는 한 뭐 1, 2주 정도. 그러나 이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까 박세진 PB가 얘기해 준 대로 대림산업의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한번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 이런 흐름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은지 파트너님께서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정유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배팅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유주들은 꾸준히 유가의 흐름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발표됐었던 이제 오펙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게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석유 장관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 더 하락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의 그 셰일 투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광산 업체인 BHP 빌리턴의 경우도 셰일 굴착 광구를 26개에서 16개로 40%가량을 줄이기로 했고요. 네. 이번에 미국 전체 굴착 광구 장비가 지난달 5일 이후로 6주 동안 209개나 줄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중소 셰일 업체인 WBH 에너지도 미국 에너지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달 초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그 오펙 회원국들과 비오펙 회원국들 간의 어떤 싸움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국 쪽에서의 그 에너지 업체들의 이러한 부진은 사실상 오펙 회원국들의 그 유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전망으로 봤어도 이제 2분기 정도 이후로는 꾸준히 이제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정유주들이 그동안 너무 낙폭을 많이 과대를 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그 반등 수치보다 더 큰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가의 흐름이 2, 4분기 때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정유주들의 최근에 마진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서 좀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실적에 대한 면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그 업체는 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만 올라갈 뿐이지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고 실적이 정말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유가 반등과 함께 정확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최윤지 파트너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아까 제가 미리 좀 예고해드렸죠. 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정확하게 예상하셨던 박용호 대표를 전화로 긴급하게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박용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도 정확해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괜찮죠. 예. 저기 투자자분들을 위한다면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예, 자, 먼저 우선 오늘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내일 증시 이후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좀 전망 좀 먼저 해주시죠. 저는 1차적으로는요,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다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약간의 조정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내일 시장은 하락보다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울까 지금 궁금해 갑자기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22 양적 완화가 예상한 대로 1조 유로가 넘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소재주, 그 중에서도 이제 정유주 쪽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단 말이죠.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반등해야죠. 왜 반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유주가 그동안 한 1, 2주 정도 내렸으면은 추가적으로 잠깐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겠지만은
정유주가 내렸던 이유는 뭐 달러화 강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진 우려감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었거든요. 물론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그동안에 유가가 너무나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경기가 앞으로 유로존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그 소비 대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그 유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유가도 소비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사실 터무니없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시가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아까 좀 밀렸었던 유럽 증시 쪽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창수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합세 그리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젯밤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직후에는 남유럽 증시가 눈에 띄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의 반응은 어떨지 현재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정윤성입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속을 뜯어다 보면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8%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하나 봤더니 스톡스 유럽 600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0.8%, 2시 32분 런던 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7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최고 레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ECB에 화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오르고 있네요. 0.34% 오르면서 17,613.7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0.24% 역시 상승세입니다. 4,679.0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S&P 500 지수입니다. 0.47% 그나마 상승폭이 크지만 기대만큼은 사실 아닙니다. 2,041.68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ECB가 자산 매입 규모를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혼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영국 FTSE 지수 0.69% 강세입니다. 6,775.6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프랑스 CAC 지수 상승폭이 큽니다. 1.21% 강세를 보이면서 4,539.21포인트 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0.82% 강세로 1,384.55포인트 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환율 동향을 보면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과 환율 동향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한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강남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럽 중앙은행 소식인데요. 금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전면적인 양적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ECB는 오늘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채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매달 6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어제 시장에 나왔던 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통화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유로존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이번 양적 완화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ECB는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오늘 회의 결과는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동성 공급을 통해 민간 부분의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유로화 약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유로 대비 달러화는 1.1% 하락한 1.1470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은 ECB의 정책 발표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주요 상품들이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골드 가격만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0.5% 상승한 1,300달러 선에서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남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대표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유럽 시장에서는 좀 더 남유럽 증시, 이탈리아, 스페인 증시가 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2%는 안 되지만 가까운 그런 상승률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스 중앙은행에 대해서 국채 매입에 대한 쪽이 되지 않는 대신에 중앙은행에 대한 매입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보게 되면은 뭐 그 금시장에 대한 쪽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에 대한 쪽 뭐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에 대한 구조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증시 쪽의 개장 초 움직임보다는 뭐 개장 초에는 이제 혼조를 보였습니다만 현재 상승 전환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0.8% 이상까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보는 쪽이 이번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이머징 마켓 쪽,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하고 같은 운명이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브라질이 한 1.2%로 오고 있고요. 멕시코 증시가 0.75%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들 증시들은 어제도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어제까지 올랐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들 쪽에 통화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증시 움직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한다면 내일 우리 증시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유럽의 양적 완화가 좀 시장에 눈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뉴욕으로 가서 실적 발표 기업들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재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도 실적 관련한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야누스 캐피탈입니다. 야누스 캐피탈 하면은 지난 9월에 채권왕인 빌그로스를 영입한 회사입니다. 빌그로스를 영입하면서 과연 얼마나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주가가 데려오자마자 43%가 올랐고요. 그리고 빌그로스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가져온 자금이 20억 달러가 됩니다. 2조죠. 주식 펀드에서는 8억 달러가 빠졌는데 빌그로스가 이제 채권 왕이기 때문에 채권형에는 28억 달러가 더 추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0억 달러가 올라간 것으로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로스가 50조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프로핏도 라이즈 했다 해서 18% 올라갔다 하는데 주가를 보시면 8%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면 스몰 럭셔리의 대표격이죠. 커피를 파는 곳인데 뭔가 이걸 들고 다니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뭔가 으쓱해질 수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갖고 잘 나갔었는데 요즘 이제 싼 식당, 뭐 이런 데에서 커피를 더 많이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좀 줄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죠. 아직까지도 이 정도를 들고 다니면은 싼 가격이지만 괜찮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중국에 굉장히 조그만 도시를 갔었는데도 뭐 1년 반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스타벅스가 제 눈으로 본 것만 3개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쌌는데 스타벅스의 매출은 중국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강보합권 0.14% 정도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죠. 자, 오늘도 매주 목요일 날 전화 연결로 좋은 전략 제시해 주시는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의 김동엽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저희 시간에서 다루는 걸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증시의 전망과 또 전략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최근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다라는 거죠. 저성장 시대, 저유가 시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 낮은 기대치를 조금만 충족시키더라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다는 점. 최근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잠정적으로 좀 좋게 발표하면서 최근 흐름이 좋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바닥권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5불 정도 전후에서 중기적인 바닥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공동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방금 전에 발표한 그 유럽 쪽의 양적 완화 소식, 이 시장의 관심은 유럽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양적 완화 폭이 커졌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글로벌 경기 순환기에 있어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대륙에서 하는 그 양적 완화의 타이밍을 좀 놓친 채 주도권을 좀 잃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시장에 대한 인식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투자를 영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수상으로 큰 기대감은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시장 과열 신호가 잠깐 나오면서 그 낙관에 대한 경계 경고가 좀 발동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이라든가 신용 잔고가 위험 수위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는 많은 테마주들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다양하게 찾고 있죠. 그래서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핀테크, 정치인 테마도 이제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고 남북 경협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기대만큼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빠른 비즈니스에 속하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투자의 대안은 뭐 많이 빠졌던지 아니면 매우 작은 기업이던지 아니면 그나마 나라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든지 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많이 빠진 쪽에서 오늘 뭐 그 소재 산업주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가의 바닥을 투자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업종이면서도 유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던 업종들 아무래도 당분간 반등을 선도하는 업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화학이라든가 철강, 에너지, 조선, 건설 업종이 그 전면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수급은 뭐 1월 달이 소형주 효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본금 50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소형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어저께죠. 어저께 시점에 상한가 20개 정도 나왔습니다만 8개 정도 이상이 자본금 50억 원 정도 이하의 작은 기업이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3법과 관련돼서 건재자라든가 페인트, 시멘트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점도 관심을 두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투자 비중을 잠깐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대비해서 현금을 10% 정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만 코스닥은 지난주에는 3대7의 비중이었습니다만 거래소 비중을 20% 늘려서 5대5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식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우리 두 분의 또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박서진 PB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냥 키워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해왔죠. 저희가 산업재 소재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이야기를 풀어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실적하고 맞물려 있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소재단들에서는 특히 이제 어닝 쇼크가 이제 좀 출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기대감 자체는 사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은 확인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원래 부분이고. 12월 달만 해더라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증권가 쪽에서는 적자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재 산업재 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실적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가셔야 돼 있는 뭐 S오일이라든지 금호석유 뭐 이런 식으로 좀 압축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아까 저희 대표님들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증시 영향력입니다. 외국인들의 그 한국 증시의 유입을 어느 정도 촉발시킬 수 이벤트이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스닥 일변도로 달려왔던 그 1월 효과로 대변됐던 지금의 분위기에서 대형주로의 매기는 사실상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 수혜는 의외로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이런 그 저희 전통적인 대형주 단에서 끌고 소비주 가는 쪽에서요. 맞습니다. 그쪽 섹터를 오히려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가지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오늘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실적이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소폭 낮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럽에 드디어 정책 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화의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수출 기업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가 바로 이제 오늘 그 실적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영향력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그 증시를 들어오는 특징주들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나 혹은 호텔신라와 같은 실적 개선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따라서 어떠한 것도 그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언제라도 매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실적 개선주 정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만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항목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또 우리 이승원 대표한테도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꾸 반칙을 하시네요. 이틀 연속. 코스닥의 대가이신 또 우리 이승원 대표. 코스닥 시장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플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매도 주체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좀 옮겨 느끼는 이쪽에서 지금 거래소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매도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핵심 포인트는 IT 자동차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소 쪽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으나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대한 쪽이 이제 배제되는 거래소만의 랠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다만 그 종목에 대한 조금 매우 슬림화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그 정책 관련주의 대표가 되는 게 바로 핀테크죠. 근데 핀테크에서는 이베이의 페이팔 분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강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이 코스닥 부품주들인데 이 퀄컴 칩에 대한 좀 그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1분기에는 퀄컴 칩을 삼성전자가 안 쓴다고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퀄컴 그 스냅드래곤 810이라는 칩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다른 그 제조업체들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호재고 아마 이것이 국내 부품주에게도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여전히 좋은 그 각 개별 기업별로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제 뭐 조정을 받았지만 뭐 추가적인 조정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보기만 하더라도 또 참 막판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들어오는 거 봐서는 그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에 유럽 증시 쪽 동향을 본다면은요, 그 개장 초 아까 그 22 통화정책회의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좀 급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하락했다가 또 상승 반전했다가 반복했는데요. 현재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온돌에 불 때우듯이 아주 뭐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현재 독일 증시는 1.3%,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 지수 기준에서 0.6%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0.3% 정도 현재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 보고보다는 약하지만 글쎄 이 정도를 기준해서 본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뭐 일단 적어도 강세는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략도 살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또 참 요즘에 선택이 어렵죠. 결국 시장 문제도 시장 문제지만 종목 고르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가져나온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PB부터 먼저 볼까요? 예, 지금 일관적으로 이 시간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코드는 이런 주변적인 여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초고가 저유동성 종목들에 대한 액면 분할에 대한 요구가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 투자 전략으로 하나의 좀 그룹핑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소비재들, 특히 밸류에이션을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 관련 소비재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공교롭게 겹쳐지는 종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사실은 그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였던 250만 원에서 한호가 모자란 249만 5천 원, 믿을 수 없는 가격 249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앞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그 만약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이제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액면 분할이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된다면은 어떨까요? 이번에 그 실제로 이 IR 담당자들 모아놓고 그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을 했을 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대답한 데가 아모레퍼시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또 춘절과도 연결돼 있는 바로 직관적인 모멘텀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액면 분할을 좀 위해서는 아마 국내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K탑30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 제일모직의 지금 액면가가 지금 100원이죠. 제일모직이 지금 100원이고요. 그다음에 SK CNC가 200원인데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상법에 대한 개정, 액면가에 대한 조정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최윤지 파트너의 또 관심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호텔신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투신과 기관에 대한 애정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컨센서스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무려 2배 성장에 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컨센서스라도 2배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을 반증을 해주는 모습인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캄보디아라던가 서울 장충동 그리고 태국 푸켓 같은 2015년부터 추가되는 면세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액 증대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이승원 대표, 제가 자꾸 이승원 대표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승원 대표의 관심 요즘에 또 어느 쪽으로 요즘 관심이 있으신지요? 지금 대본에 없는 질문을 또 하시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비스가 오늘 신고가 경신이 나타났었죠.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 경신을 앞에 두고 있고요. 호텔신라인데 만약에 작은 종목에서 찾아본다라면은 MPK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MPK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 업체들, 특히 이 한국 프랜차이즈가 필요한 이유는 공실률을 해결해서 접객 효과가 필요한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방금 박재웅 연구원도 지금 중국 갔을 때 그 스타벅스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MPK에 대한 수요 올라갈 거고 그것이 바로 베이직하우스의 급등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종목 쪽을 본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막에 NPK가 나갔는데 NPK가 아니라 MPK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예, 앞으로 영어 좀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상당히 많은 내용 다뤄봤죠. 저희가 이제 22 통화정책회의와 관련해가지고 워낙 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 총선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미국의 FOMC 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아주 뭐 산 넘어 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하나씩 잘 해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나름 뭐 편안하고 또 안심하시고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하루 쉬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먼저 보내드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저희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늦은 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